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전격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입장을 내고 통일교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의혹이 불거진 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부인하고 나섰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는 없었음에도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차례 연속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역전된 상태에서 1.25%포인트로 좁혀졌는데 내년엔 한 차례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어젯밤 성과급 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오늘 오전 예정됐던 총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오늘 KTX 등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에 전격 사의를 밝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고민했지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과 논의된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지난 2018년쯤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수건 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과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처럼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이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일교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어제 최후 진술에 많은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가 접촉한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7분 정도 되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정치인 이름은 물론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에서 통일교가 특정 정당에만 접근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짧게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파장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윤영호 씨가 특검에 진술한 인물이 5명으로 파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이 거론됐는데요.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재수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고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정동영 장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직에 있지 않았던 2021년 일행들과 함께 윤영호 씨를 만나 10분가량 차담을 한 게 전부이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거나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석탄공사 사장직에 있는 김규환 전 의원은 공사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2018년쯤 통일교 초청으로 행사에서 축사를 한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어떠한 경제적 제공은 받지 않았고 윤영호 씨와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도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나 의원이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 여태 특검이 가만히 두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됐다고요. 네,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종묘 차담회와 해군선상 술파티 의혹, 그리고 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허위 경력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고가 가방 전달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관심이 큰데요.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아 오늘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8일이면 수사기간이 끝나는 만큼 김 씨 대면 조사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내란 특검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죠. 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 자료를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두 개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이 특검에서 보내온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혀 있다면서 이 적용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의 판단을 위해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인데요.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가 됩니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또 그 이상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민주당은 무고를 밝히고 더 큰 정치를 하면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 장관과 함께 민중기 특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전 장관 사의 표명의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인 만큼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고 밝혔는데요.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인터뷰 직후 통화했다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인사들을 언급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근거가 없고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낸다거나 윤리감찰단을 가동할 상황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고를 밝히면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꼽혔던 만큼 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도 있었고 특검도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물밑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관련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당황스럽고 걱정이라며 이른바 찌라시로 치부하기가 더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오늘과 내일 중에 당이 입장을 내야 하고 나아가 윤리감찰단 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개인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정권 차원의 게이트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해외 출장 중에 의혹을 극구 부인하던 전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라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장관 등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양당의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제안했는데요. 개혁신당이 민주당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의힘 추가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면서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 규모를 120명 이상으로 명시한 3대 특검과는 달리 딱 15명으로 혈세를 아끼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는데 관련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조금 전 SNS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의 입장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을 이뤄내자고 화답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죠. 네, 오후에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은행법 등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틀 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산회로 표결이 미뤄진 가맹점 사원법을 표결 처리한 뒤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형사소송법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헌법 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8대 악법의 본질이 명확하다면서 비생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어제 아침부터 시작한 본관합 천막 릴레이 농성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협치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발의한 법안,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틀 전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폭언과 막말은 국회 품격을 무너뜨렸다며 발목을 잡아도 국민 삶을 보며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판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발자국과 A씨 샌들의 특징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자국이 A씨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씨의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와 관련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부터 하루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할 물품이 방대해 연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 전직 직원인 중국인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문 검사는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규혜 기자, 특검이 문 검사를 소환했다고요? 네, 문지석 검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검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검사 소환은 상설특검이 출범한 이후 쿠팡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는 첫 조사인데요. 문 검사는 오늘 진정서와 사건 경과 등 관련 자료들을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문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지시 내용 등을 파악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은 문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폭로에 나서면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 물류 계열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6개월 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 검사는 당시 지청장, 어미준 검사 등 상급자들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며 압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엄 검사에게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는 줄곧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특검 수사 개시 당일에는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수사 요청서까지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박 대표가 최근 개인정보 사태에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모 회사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밤사이 사측과 접점을 찾으면서 오늘 아침으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철도 대란은 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요청으로 어젯밤 10시부터 시작된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2시간여 만에 접점을 찾은 겁니다. 철도노조는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기업처럼 기본급 10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극적인 협상 진전에 한국철도공사도 즉각 입장을 내고 오늘 모든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수송체계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파업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도노조 측은 YTN에 아직 잠정 합의 단계일 뿐 협상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임금교섭 세부 안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집중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 최종 교섭 결과에 따라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집중 배차 시간대도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들어갑니다.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 차질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노사 최종 교섭이 시작됐습니까? 네, 임단협 최종 교섭 잠시 뒤인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크게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오후 1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를 시작으로 오후 2시 한국노총 산하의 제2노조, 오후 3시엔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회사 측과 마주하고 개별 교섭에 들어갑니다. 노사 모두 핵심 쟁점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꼽고 있습니다. 발단은 2026년까지 2,200여 명을 줄인다는 경영 혁신안입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올해만 8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이면 인력 공백, 업무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 문제는 서울시 승인 사안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될 교섭 과정에 서울시도 관여할 예정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당장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출근길부터 시작될 혼란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출근 시간대는 1에서 8호선 100% 정상 운행을, 퇴근 시간대는 1, 3, 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 정상 운행으로 전체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에 집중 배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각각 1시간씩 늘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은 예비버스를 161개 노선에 투입해 평소 대비 1,400여 차례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확보한 인력은 평소의 80% 수준인 13,000여 명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을 지하철 수송과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합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시민을 고려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대비에 나섰습니다. 앞서 밤새 임금 협상에 들어갔던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는 회사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잠시 뒤 교섭이 시작되면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 선고기일에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나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던 보좌관이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사실로 인정됐다며 더는 피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의원을 보좌했던 A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또 결과를 받기까지 4년하고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추가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전인 지난 2019년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거로 보이지만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에 7에서 8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또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릴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 북부를 포함해 서해안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강원 산간의 눈이 대부분 그친 것 같은데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린다고요? 네, 밤사이 홍천 서성면에는 9.2cm, 화천 광덕산에 8cm 등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3에서 9cm 안팎의 눈이 쌓였는데요. 눈구름이 빠르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눈이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동풍이 불어오면서 눈구름대가 다시 강원도 부근으로 유입돼 내일까지 많게는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강원 산간과 강릉, 동해 등 영동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도 무겁고 습한 습설이라며 비닐하우스 등 약한 구조물의 붕괴 피해가 없도록 눈이 그쳤을 때 미리 치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춥지 않았는데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던데 주말에는 전국에 눈이 내린다고요? 네, 오늘은 기온이 대체로 영상권으로 크게 춥지 않다 보니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경기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아산 등 충남 8곳과 광주 등 호남 21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모레 강원도에는 최대 10cm, 경기 북부와 남동부, 충북에는 3에서 8cm, 서울과 경기 서부, 경북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아직은 변동성이 커 지역별로 비나 눈의 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8% 오른 4,163.32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오름폭을 조절해 4,14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외국인은 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은 3천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 상승세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중 11만 원대에 올라섰고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각각 1%, 2%씩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51% 오르며 거래를 시작한 뒤 지금은 940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9.5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이었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권을 휩쓰는 통일교 논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서를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특검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예. 네,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수용 방침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전재수 장관이 사의한 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본인이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성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겸손해서 평가가 좋았거든요. 더구나 해수부 장관을 맡아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일을 해왔거든요. 해수부와 그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해운 대기업을 부산으로 또 이전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온 와중에 생긴 일이어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다만 저는 본인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마치 그 청탁의 사유가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전재수 장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2011년도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추진을 하고 또 밀양에서도 그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만들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요. 또한 오늘 보면은 전 장관이 부산 통일교 행사 시점에 자기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국정에 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의 그런 의혹을 밝혀나가겠다라고 정면 이렇게 그 승부를 건 격인데 의혹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혀내면 오히려 전화위복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사의 수용을 한 걸 두고 그렇게 당당하면 왜 직을 내려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전재수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동안에 통일교 측과 아주 밀접하게 그런 많은 접촉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로 지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은 현직 장관으로서 저는 그 사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논란 전체가 이게 지금 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각 전체로 퍼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다고 지금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보이지만 그는 본인의 처신을 잘 했다고 보고 저는 이게 이제 지금 그 전재수 장관은 그 제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참 안타깝지만은 그 정치적으로는 아주 치명타다. 그래서 잘 그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이 사안의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밝혀져야 할 사안인 것 같고 지금 전재수 장관 외에도 정동현 장관 역시 이제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통일교와의 그런 접촉 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윤 의원님도 저도 지역에 가면은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교의 그런 그 종교단체가 있죠. 또 이 시도 차원에서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초청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서 안 가는 분들도 또 뭐 많고요. 그런데 저는 정동영 그 장관이나 또는 이종석 우리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통일부 일을 했고 남북관계 업무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가 과거에 평화자동차 이름으로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그런 경제교류를 되게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민간 또는 다른 경제단체와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이라는 면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적인 어떤 요구를 했거라든가 아니면 금품을 유법하게 주고받았다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이라면 그건 뭐 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면담 차원의 만남이었다라고 해주셨고 이제 조금 전에 윤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전재수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식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아서 뭐 구속이 되고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윤영호 진술을 하나 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억울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뭐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민중기 특검에서도 수사해서 수사를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방송에 녹음된 그 목소리까지 방영이 돼서 아마 철저하게 서로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일단 그 민주당이 만든 이 특검이 전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성동 의원도 단 한 푼의 지금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을 다 인지를 했어요.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정동영 장관, 전재수 장관, 또 임종성 전 국회의원 다 인지를 해놓고도 민주당 인사들은 다 그냥 이 묵살을 해버리고 권성동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뭐 권성동 의원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어가지고 권성동 의원만 지금 구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본인이 통일교 총재를 만나려고 했다는 그런 지금 통화 녹음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그러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실장 또 이재명의 최측근인 임종성 전 의원 원조 7일 멤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뭔가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본인이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명백하게 이거를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아마 몰아칠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민의힘은 좀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특검법에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3번째가 지난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에서 드러난 이 선거법 등 위반 사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번째가 이 1호에서 15호까지의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권성동 의원의 건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3번째의 이 의혹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치 국어 수업을 들어가서 선생님이 왜 영어는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특검의 목적에 맞게끔 수사 대상에 맞게끔 특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다가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왜 이게 딱 들어맞았냐? 말 그대로 이때 대선에 통일교 신자들을 동원하고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는 의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예. 정말 세세한 일정과 메시지까지 모든 걸 다 제가 관리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나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이 통일교 쪽의 접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내부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럼 없었다. 제가 확인할 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지고하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자기는 태도를 자세를 견지하겠다 이런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석원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특검과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건 당연히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특검이 수사할 사안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잠깐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이 관련한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일정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 그 특검의 그 수사 범위에 권성동 의원만 해당이 되고 지금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정진상 수많은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저는 대단히 편파적이다. 왜냐하면은 특검법을 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어떻게 특검이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네. 자, 특검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러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면 빨리 경찰이 이첩을 했었어야죠. 왜 이거를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12월 달까지 이걸 묵살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과 지금 특검이 너무 편파적이다 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특검은 빨리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러나 거기서 나온 어떤 부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수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기 마련이죠. 그 절차 좀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첩을 했었어야죠. 예, 자. 그것이 바로 특검의 법에 정해지는 의무입니다. 네. 그 이첩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은 맞는 것 같고 어제 그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앞 시점에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제 사실 윤영호 본부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정말 통일교의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통일교는 지금 엄청난 위기죠. 아마 통일교가 생긴 일이 아마 최대의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일교는 뭐 전 세계에 뭐 수백만 명의 지금 그 신자가 있는 그런 종교 단체인데 아마 통일교 입장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통일교를 해체하겠다.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종교단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로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지금 그 계속 지금 그 언론에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흘리는 것은 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종의 그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통일교를 해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풀어버리겠다.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금 본인이 굉장한 위협을 느낄 거예요. 본인이 통일교 총재를 대선 기간 중에 만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의 지금 최측근 인사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그런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급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재판에서 불지 마라. 내가 연루됐다는 것을 불지 마라.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 윤 의원님 너무나 정치 소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정치 소설을 많이 읽으신 것 같다고.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왜 불거졌습니까? 알다시피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신천지, 통일교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그래서
당원을 대거 입당시키고 그리고 부정한 돈을 받아서 이것을 특검이 밝혀서 헌법의 질서에 맞게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특검 아닙니까? 예.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라. 여기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특검에서의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지금의 증거와 증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향후에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별도로 지시를 하죠. 옛날 국민의힘은 그렇게 고단수 정책을 썼는지 몰라도 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누구든지 간에 그건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 아마 이제 우리가 저희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거대한 그런 단체들이 종교단체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뭐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다 그야말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통일교를 이용을 안 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다 후구겠습니까? 그리고 통일교의 그 교인들을 민주당의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그런 지금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다 민주당은 깨끗하고 그동안에 특검을 통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검찰의 말씀하시는 수사를 거 통해서 아니죠? 확인된 건 뭐예요? 권성동원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동원해서 아니, 가입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제가 지금 돈을 말씀드리잖아요. 받았다는 것은 확인된 거고 지금은 의혹적이고 아니, 일반적 진술만 있는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그걸 서로 섞으면 안 되는 돈을 거죠.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니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 권성동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진술만 있을 뿐이지.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당원 가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건 지난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중앙당사까지 검찰이 와서 다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주당에도 확인된 범죄는 네. 스스로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개별적으로 아니, 지금 제기된 걸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민주당 거죠. 당원들 중에도 많은 통일교 교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진술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데 그걸 검찰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도 그걸 묵살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건진 법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가 은혜를 입었다. 통일교회 은혜를 입었다. 여사도 김건희도 거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 사실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건 것은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이런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통일교와 금품이나 그런 조직 동원이나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많은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거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나 수사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나 수사기관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관련된 것만 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건진법산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과 지금 특검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진술이나 여러 의혹 제기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번 사안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특히나 여야는 지방선거를 상당히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선은 전재수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전 장관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공표한 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거론된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 장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또 여러 인사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과
반성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부산 시민들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을 정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재수 장관이 이제 직에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인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전재수 장관과는 특별한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현직 시장이 지금 건재하에 있고 또 현직 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현직 시장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다른 지금 그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일부 좀 그 출마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그 논란이 특히나 여권 지방선거 구도에 좀 변수로 떠오르기도 하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내년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출마하시겠다는 뜻은 밝히셨죠? 물론입니다. 네.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나가는 것이 가장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좋은지 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 좋은지 그때 판단할 것이라서 좀 봄이 되어야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서울시장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많은데요. 이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부산에 국회의원 되실 생각도 있으시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조국 대표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 그게 서울이건 또는 부산이건 간에 이기는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는 선거로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당하고 또 선거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이건 부산이건 본인이 이긴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당의 어떤을 건재시켜야 되니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의 고려 속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조국 대표는 사실 이제 고향이 부산인가요? 저 사람이 이제 경남 진해로 알고 있는데 고향이 부산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지역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상황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아마 이번에 그 통일교 사건으로 그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아마 속으로 상당히 뭔가 좀 지금 자신의 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국 대표는 지금 전재수 장관이 지금 낙마를 함으로써 세 가지의 지금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뭐 부산이 고향도 아닌데 부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고향이 아니 경남 진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부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출마 의지를 지금 내비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부산 북구에 전재수 장관이 낙마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거는 변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산 시장이냐 서울 시장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지금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분명히 그 부산시장 쪽으로 출마를 할 의향을 상당한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말씀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박홍근 의원께서 좀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그 SNS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장에 앞으로 지금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대통령의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전재수 장관
또 이번에 정원회 구청장 예. 또는 옛날에 뭐 그 송민영 장관이라든가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든가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계속 칭찬하는 것을 되게 즐기십니다. 그렇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재치 있게 하는 경우인데 물론 이제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증폭된 점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는데 저도 대통령께서 작년 8월에 서울시장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 참 잘하는 원내대표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을 맡으시면 서울을 제대로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칭찬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힘 실어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서울 선거가 보나마나 내년은 결국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결국은 대통령께 힘 실어주라고 하는 여론이 서울에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심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서울의 특성,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는 시장감으로서의 어떤 품격, 안정감, 유능함 이런 것을 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냐와 함께 부동산 문제 등의 예민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후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또는 그런 비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오랜 동안 호흡을 가장 잘 맞춰왔고 또 이재명 정부 5개년을 설계해온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책과 또 현장 조정 능력 그리고 당의 의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갈등을 많이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민생 문제를 많이 해결한 입법을 해왔고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유능함 이런 것들이 좀 잘 시민들께 부각되면 충분히 선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통일교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전체 국민 여론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울과 또는 서울 지역의 지금 의원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개로 시장을 뽑는 선거에 직접 영향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직격했던 윤한홍 의원. 오늘은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백약의 무효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농성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사법농단이나 뭐 온갖 폭정을 우리가 비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세 전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지금 그냥 국회에서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PK시잖아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안 하고 야, 정말 진짜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윤 의원님,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지금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 일부는 지방선거 앞에 두니까 왜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다 이제 의원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각자의 자기 생각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 당의 그동안에 저희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참 엄청난 지금 쇠퇴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우리는 내부의 분류함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갈등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 내부의 갈등이 좀 최소화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런 그 부분들이 야당을 비롯한 그 야당 친화 언론들의 그런 먹잇감이 되고 결국 우리 당의 어떤 이 좋지 않은 면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뭐 이거는 뭐 어떤 그 정파를 떠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고 또 말씀들을 조금 그 격조 있게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대표 앞에서 똥 묻은 게 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이 일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선의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도 주요 당직을 했었고 또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도 최고위원을 해서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을 조금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상황은 지도 체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도체제가 무너진다면은 우리 당은 뭐 지방선거의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장동혁 대표도 조금 우리 당의 어떤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도 중요하지만은 중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문가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플러스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어떤 보수만 보지 말고 중도 확장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서로 절절하면서 당의 그런 뭔가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파괴하고 뭐 3심제를 4심제로 만들겠다 이 엄청난 거 지금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극우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온 지금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어제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놨잖아요. 저는 중진들이 배워야 돼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조로 가는 윤한홍 의원 지금 저렇게 사과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권영세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왜 그분들은 사퇴를 안 하고 힘없는 비례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의 생각을 갖고는 저런 비례 초선이 사퇴하게 둡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진짜 중도 확장하려면 그건 진정성을 보여라.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 의원 같은 분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당의 중심이 되십시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 산간의 눈은 잠시 그쳤지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릴 눈구름대는 빠져나갔지만 늦은 오후부터 동풍이 불어오면서 눈구름이 다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많게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밤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파주와 인천, 광주 등 서쪽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영암, 충남 천안에 이어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절기 10번째 발생 사례로 최근 이틀 동안 전혀 다른 시도 3곳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법은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정우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대리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어제 전남 목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43살 김모 씨에 대해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김 씨는 직원이던 박 씨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로 9천만 원가량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김 씨의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한 거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연예계가 시끄럽습니다. 활동을 중단하는 등 전격적인 조치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가격하더니 조진웅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한 영화 감독이 이런 내용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 다만 언론에서는 그 가격을 당한 부분만 너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조진웅의 고교 후배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과거 조진웅이 맡기만 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박나래 역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 고소장을 접수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합의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사과 없었다 이런 이야기 후에 박나래 씨 측의 재반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의혹이 형사 고발됐고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면 행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나래가 방송 중 링거를 맡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다시 주목되면서 함께 출연한 가수 정재영에게 의혹이 번졌습니다. 정재영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된 여성과는 친분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연예계 사생활 논란이 빠르게 번져 동료 연예인과 방송 제작까지 흔드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룹 에스파의 멤버 윈터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대해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공연이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인 포스팅과 성희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단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경북 영주시 부성면에서 차 5대가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져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 화물차에 탔던 60대 운전자 1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진 차 2대가 각각 단독 사고를 내자 뒤따르던 세대가 이를 피하려다가 추돌한 거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국도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지게차를 들이받고 1차로 쪽으로 뒤집힌 뒤 뒤따르던 승용차에 들이받쳤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한 승용차의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단연코 없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전담팀은 관련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이에 따른 공소시효도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 경찰에 보낸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적시해둔 거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가지가 모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2가지 혐의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현재 사건 기록을 보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 관련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과거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이 2가지 혐의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이 2 혐의의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재수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는 수수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죄목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겁니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소시효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여야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예, 전현직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와 접촉했거나 그중 일부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의혹을 부인하며 사의를 밝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일교가 건넨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야권에서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됩니다. 대부분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 전담수사팀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김건희 씨가 일주일 만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술 파티 등 국가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양평 공흥지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건넨 로저비비의 가방 등도 오늘 조사 대상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 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를 따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씨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이 9번째 특검 출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사건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우선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김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청탁성의 목적이 있는지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전달을 한 그러한 주체가 예의상 그리고 뭐 도의적으로 그냥 인사치레였다라는 취지로 유의미한 진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청탁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의 경우에도 대통령 부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1g 관저 이전 의혹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관저에 이제 수리라든지 인테리어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특혜 제공이나 아니면 영리 목적에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그 주체가 이제 김건희 씨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별로 시점 정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걸 받고 그 이후에 뭐가 건네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에 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직접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때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증언들이 좀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유의미한 진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대한 뭐 결론이라든지 결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뭔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준 사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내지는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받는 사람 역시도 나는 그걸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떠한 대가로서 내가 뭘 해준 게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 씨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하나로서 그 당사자로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의 선상에 놓고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 내지는 영향력을 바라고 이러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예,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어떤 사적 유용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뭘 시킨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해군 함정이나 군시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공무상으로만 그리고 군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대통령 부인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개인적인 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나 국고 손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상 파티를 하려고 한다면 배를 띄우고 파티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그러한 비용이 그러면 본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지 예. 아니면 국가의 어떠한 재산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짚어본 부분 외에도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짚어보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90일이라는 출발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특검이 연루된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쟁점의 숫자로는 가장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러한 특검이 모든 것을 쥐고 기소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수사를 무르익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뭐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다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라는 취지 자체가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집약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또 연장을 하고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금 특검 측에서 아마 판단하는 것은 지금 최대한 수사를 개진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관련 수사기관 대응하는 것이 경찰이라면 경찰, 검찰이라면 검찰 쪽으로 수사에 자료를 넘기는 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그리고 수사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이르는 그것이 지금 현재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죠. 이제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특검팀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정치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좀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것이 묶이지 않으면 사실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최서원 씨 사건에서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금품을 직접적으로 수수한 것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 이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적용해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역시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떠한 직을 맡고 있다라든지 뭐 대통령 신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는 김 씨가 직접적으로 다 받은 것으로 지금 사실관계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에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제적 공동체는 인정이 될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김건희 씨가 이것을 수수했고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은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정치적 공동체라는 전제를 깔고 난 이후에 대가성이라든지 금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달이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예, 자 통일교 관련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 측에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본인이 관련돼서 또다시 입건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물론 특검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걸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 더불어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본인이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온 그 과정을 넘어서서 수사 단계부터 다시 조금은 시작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인들도 좀 신중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비단 법적인 이유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사실 외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언론에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지금 법원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서 다른 재판정에 비디오로 송출을 하면서 생중계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정도로 많은
많은 인원이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관련 부분을 경찰청에 이첩을 했거든요. 이 부분 그럼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만 수사가 개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 개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첩을 하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지 경찰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지금 통일교 전담팀까지 꾸려서 지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어떠한 사실관계 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 금품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적용 법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이 2018년 한 9월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뇌물수수로 간다면 물론 액수에 따라서 7년, 10년까지 가능한데 10년까지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반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신 법적으로 규명해야 되는 그러한 구성요건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진하고자 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수사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뇌물죄로 가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하지만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을 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좀 관문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따져 묻는 건데, 오늘 수사 이후 기소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14일까지 특검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한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대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도 차례로 이제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제 이것이 혹시나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아니면 정치적 사유가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리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어서 당사자의 조사 이후에 빠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란 특검팀 역시 이제 수사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추가 기소권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 추가 기소할까요? 일단은 기소까지는 특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관련 유관 기관에 어쨌든 수사 기관에 남기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사 기록만 넘기는 것은 사실 특검 입장에서 뭔가 매듭이 잘 지어졌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중에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적용 법조를 죄명을 적용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에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낮아져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물가보다 고용이 받는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명이 반대 의견을 낼 정도로 연준 내 견해차는 컸습니다. FOMC 위원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2배로 더 내렸어야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에서 1.25%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한국의 자금 유출 압력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금리 차이가 줄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국면을 끝내고 동결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도 한미 금리 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흐름에 몸값을 올리고 있는 이것 바로 은입니다. 금리 인하 발표 전부터 기대감에 오르다가 발표 직후엔 3%대까지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은값이 금값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그동안엔 금을 따라가던 은이 아예 금값 상승세를 뛰어넘었는데요. 올해만 100% 넘게 급등해 금값 상승률 60%를 크게 앞지르면서 가장 뜨거운 자산으로 부상한 겁니다. 이런 은값의 상승엔 AI 열풍이 한몫했습니다. 은은 열과 전기 전도도가 높아서 반도체와 전기차, 태양광 등 첨단 친환경 산업 전반에 들어가죠. 대부분 금고에 모셔두는 금과는 달리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실사용되는 산업재라 수요가 급등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요. 투자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수익률 상위 10개 ETN 중 8개가 은 관련 상품. 은 ETF 역시 같은 기간 금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던 금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추세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다는 매력까지 더해지며 당분간 은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86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기준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86조 1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0조 5천억 원 커졌습니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1275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0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9%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석유 제품 23.1%, 무선통신기기 25.1% 증가했지만 승용차는 5.7%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관세 여파로 승용차 수출이 줄면서 3.2%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행을 위한 고위급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은 외교 2차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 이어 미국을 찾은 김진아 2차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실행에 우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김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의회에는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이 참석합니다. 김 차관은 미국이 원자력 부흥을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얘기할 예정이라며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여러 협력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만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핵 연료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농축 우라늄과 핵 추진 잠수함, 국방비 예산 등 3가지 실무 TF가 구성돼 유관 부처와 함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 구상에 맞춰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방안 등 대북 정책 공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만큼 한미 안보 수장이 북핵 문제에 관한 시각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이 현지 시간 10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전투기 레이더 조준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미리 통보했다며 무전교신 음성까지 공개했고 오키나와 주변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 보도자료에 첨부된 지도, 중국 랴오닝 항모의 이동 경로가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오키나와 주변을 S자 형태로 훑고 지나가며 포위망을 그렸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던 중러 공군기 편대와 합류 연습을 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중일 갈등 속 대규모 무력 시위에 일본은 한라인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는 폐쇄적 태도라며 비난하자 중국은 양국 함정의 무전 교신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I copied your message. 중국은 이런 계획을 미리 알렸는데도 일본 전투기가 훈련 구역에 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투기의 대공 탐지 범위 50km 안에 스스로 들어온 만큼 레이더 조준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중국 함재기 역시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我们希望国际社会明辨是非，不要被日方蒙蔽。日本的盟友尤其要提高警惕，不被日方带节奏。 일본은 방위상이 곧바로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전을 받은 건 맞지만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また訓練を行う時間や場所の緯度、経度を示すノータム、航空情報もなく、船舶等に示す航行警報も事前に通報されておりません。 일본 전투기도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주장엔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른바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겨냥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선을 넘을 경우 자칫 일본에 재무장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중일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서방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회담을 하며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이번 달 초순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하며 일본을 비판한 것에 대응해 우군 확보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일찌감치 물러나고 서울 하늘에는 방무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무난한 겨울 날씨 속 시민들은 청계천을 따라 점심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눈비가 내리겠고요. 이미 강원 산간에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지만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추가 적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시간당 최고 3cm의 강도로 무거운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5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반짝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겠지만 차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큰 영향을 받진 않겠습니다. 다만 날이 무척 추워지겠고요. 오늘 밤 9시를 기해 파주와 광주 등 일부 서쪽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눈비가 예고된 가운데 중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조금 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퇴근길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